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아들 하나를 온 정성으로 키워온 엄마죠. 남편과는 10년 전 사별했지만 아들 민석이가 잘 자라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착한 며느리까지 얻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몇 년 전 저희 가족이 너무나 특별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숨기고 싶은 가족의 비밀이었고 또 말한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삶의 위기를 맞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됐어요. 그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에게 거짓말 같은 저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하려면 외아들 민석이가 예비 며느리 영주를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떠올려야 할 것 같네요. 몇 해 전 아들이 얼굴을 살짝 붉히며 이런 말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이번 주말에 데려올게요. 밥 좀 해주세요. 32의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저에게 민석이는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런 아들이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더랬죠. 그런데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영주를 만났을 때 역시 잊을 수 없었네요. 수줍게 인사하던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영주입니다. 깔끔한 단발머리에 수수한 차림, 그리고 예의 바른 말투,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영주는 27살로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다 건강하시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예비 며느리의 눈가에 살짝 그늘이 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언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슬픈 얼굴로 그 말을 하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부모님을 다 잃고 상처가 많을 텐데 밝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죠. 아유, 저런.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언니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민석 씨도 만났잖아요. 예비 며느리가 민석이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는 모습을 보니 그 아이가 진심으로 저희 아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주는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명절에 언니와 둘이 지낸다는 말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새벽부터 와서 전 부치는 것을 도와줬죠.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니 주말마다 와서 일을 거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김치 담그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손님이 무슨 일을 해. 그냥 앉아 있어. 제가 무슨 손님이에요. 이제 곧 며느리 될 사람인데. 어머니 혼자 이렇게 많은 김치를 언제 담그세요? 제가 잘은 못해도 심부름이라도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절인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서 그런지 살림 솜씨가 무척 야무졌어요. 무엇보다 살갑게 저를 따르는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정이 갔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상견례 자리에서 영주의 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혜주라는 이름의 언니는 영주보다 3살이 많다고 했는데 첫인상은 영주와는 사뭇 달랐어요.
검소한 차림을 즐기는 자기 동생과 달리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죠. 한 배에서 나왔어도 아롱이다롱이라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영주 언니 김혜주입니다. 제 동생 잘 부탁드려요. 그러더니 고개 숙여 인사하는데 그 모습은 또 좋아 보였어요. 언니라고 해도 아직 어린 나이인데 부모 역할을 대신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안쓰럽고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일하는 게 바쁜지 결혼 준비하는 내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영주도 자기 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보니 사돈 처녀가 일정한 직업 없이 이것저것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벌이도 좋지 않고 동생 결혼에 뭘 해줄 수가 없어서 속상해 나서지 못한다고 했어요. 들어보니 그럴만하다 생각이 들어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아들과 영주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죠. 며느리가 원하는 작은 규모로 두 아이의 회사 동료들과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했어요. 신부 측 하객이 많진 않았지만 모두 영주의 결혼을 한마음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물론 사돈 처녀도 왔지만 웃는 낯이 아니라 좀 마음이 쓰였어요. 결혼식 내내 동생을 끌어안고 울기만 했거든요. 그러더니 피로연까지 잊지도 않고 서둘러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하나뿐인 동생이 시집 가는 게 여간 서운한 게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영주야, 언니가 일찍 가셨더라? 아, 네. 언니가 급한 일이 있대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뭔가 아쉬운 표정은 감추지 못하더군요. 결혼 후 영주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은 빠지지 않고 챙겼죠. 민석이보다 더 세심하게 저를 돌봐줬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릎 아프시다고 하셨죠?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이거 요즘 소문 자자한 영양제예요. 갱년기 지나고 나면 뼈가 약해진다고 하니까 꼭 챙겨 드세요.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인 영주에게 저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나 봅니다. 그리고 저도 딸이 없었기에 영주가 정말 딸처럼 느껴졌죠. 그러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던 날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손주가 생긴다니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쁘더라고요. 아들도 환호성을 내지르더니 영주를 번쩍 안아들어 저에게 구박받았습니다. 아서라, 한창 조심해야 할 텐데 뭐 하는 거야? 아, 그러네. 너무 좋아서. 괜찮아? 배 아파? 아들이 놀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저와 며느리가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저는 노파심에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단단히 일러뒀어요. 이제부턴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해야 해. 입맛 없더라도 삼시세끼 꼭 챙겨 먹고. 알겠지?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할게요. 그때 아들이 큰 소리로 외치듯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절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야근도 하지 마. 아니, 빨리 그만둬야 하나? 아들이 극성스럽게 며느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임신 중에도 영주는 저를 자주 찾아왔어요. 입덧이 심한 시기에도 제 반찬 가게에 와서 한참을 앉아있다 가곤 했죠. 아이, 영주야, 힘든데 집에 가지 왜 여기까지 와?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 얼굴은 봐야죠. 그런 영주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친정엄마가 계셨다면 얼마나 의지가 되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아이에게 힘이 되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더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반찬도 더 신경 써서 해주고 옷은 따뜻하게 입는지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늘 살펴줬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는 만큼 저희 가족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주말에 가끔 반찬 들고 찾아가 보면 아들이 영주배에 귀를 대고 아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의 질세라 손수 아기 용품을 하나씩 준비했죠. 배는 쪼그리며 속삭이며 신경 써서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만삭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출산을 준비하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 괌으로 여행 다녀오려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목소리가 커졌죠. 뭐? 아니 지금 만삭인데 무슨 여행이야 위험하게. 임신 9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간다니 너무나 위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만삭 여행이 유행이에요. 아기 낳기 전에 마지막으로 둘이 여행 가는 거예요. 애 태어나면 한동안 정신 없잖아요. 겨우 3박 4일인데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챙길게요. 며느리도 몇 마디 거들더군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도 받았어요. 짧게 다녀오는 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신중한 며느리까지 그러는 걸 보니 뭐 어지간히도 가고 싶은가 보다 싶더군요. 하지만 마음이 안 놓이는 건 여전했어요. 그래도 혹시 외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니? 제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영주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올게요. 친구들이 다 그러는데 애 낳기 전 마지막 자유는 꼭 누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시지 않게 꼬박꼬박 전화 드릴게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더군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하니 제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구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허락하면서도 신신당부했죠. 그래, 그럼 정말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행 첫날,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군요. 어머니, 저희 잘 도착했어요.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아서 너무 좋아요. 다음엔 꼭 모시고 올게요. 저희끼리 좋은 구경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오랜만에 간 여행이 잘 놀다 와라. 무리만 하지 말고. 힘들면 무조건 호텔에서 쉬어라. 네, 알겠어요. 어머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렇게 처음 하루는 며느리와 전화통화가 잘 됐어요. 행복에 젖은 목소리를 들으니 제 걱정이 기우였나 싶었죠. 그런데 이틀째 오후부터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늦고 통화를 하려고 해도 잘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행 중이니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드문드문 오던 연락이 아예 딱 끊기더니 아들 며느리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러더니 돌아오기로 한 3박 4일이 지나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가게 문도 열지 못하고 매일 아들네 집에 가서 두 아이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귀국 예정일이 일주일 지나도록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죠.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 괌 영사관으로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서에 갔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괴로워하고 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난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건 단 3사람,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뿐이었죠. 그래서 득달같이 달려나가 보니 그렇게나 기다리던 민석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초췌하고 눈도 퉁퉁 부어 있었던 거죠. 저는 놀라움에 입을 틀어막으며 외쳤어요. 민석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영주는? 영주는 어디 두고 너 혼자 왔어? 먼저 집에 갔니? 하지만 아들은 제 질문에 답하는 대신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영주가... 순간 소름 돋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영주가 왜? 병원에 있어? 혹시 아기 낳았니?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어깨를 잡고 다급하게 묻자 갑자기 아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영주가 바다에 빠져서 못 돌아왔어요. 아기랑 같이...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나쁜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주가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려 갔어요. 수색을 했는데 시신을 못 찾았어요. 민석이가 흐느끼며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주가 파도에 휩쓸려 갔다는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거짓말이지. 민석아, 노인네 놀리면 안 된다. 영주 어디 숨어 있는 거지? 저는 미친 듯이 달려나가 문 밖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살펴보고 엘리베이터와 비상구도 확인했지만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영주가...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전 그만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삭의 며느리가 태어나지도 못한 손주를 뱃속에 품은 채 바다에 빠져 돌아오지 못한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 후로 저는 거의 일주일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정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저 영주와 손주 생각에 눈물만 흘렸어요. 왜 내가 그때 애들을 더 강하게 말리지 않았을까? 왜 그냥 보냈을까? 내가 죽인 거야. 내가. 그런 자책과 후회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들은 기운 없는 저를 어떻게든 일으키기 위해 죽을 만들어 와서 억지로 먹이려 했지만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영주 시신은 이대로 영양수습 못하는 거니? 더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울면서 물었을 때 아들의 대답이 너무 빠르고 건조한 느낌이었어요. 엄마, 일주일이나 수색했어요. 현지 경찰과 해경까지 동원했는데 파도가 너무 거세서 이미 먼 바다로 떠내려갔을 거래요. 아무리 그래도 더 찾아봐야지. 돈이 문제면 내가 가게를 팔아서라도. 엄마, 그만하세요. 영주도 그런 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을 자르는 모습이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 민석이라면 저처럼 미친 듯이 영주를 찾아다녔을 텐데 너무 빨리 체념한 것 같아 의아했죠. 더 이상한 건 장례 준비였어요. 시신도 없는데 아들이 서둘러 장례를 치르겠다고 한 겁니다. 저는 거세게 반대했어요. 민석아, 시신도 없는데 무슨 장례를 치러? 영주가 정말 죽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엄마, 현지 경찰도 이미 포기했어요. 저도 마음 아프지만 더는 방법이 없어요. 며느리의 보호자인 아들의 결정이니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이 하는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더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의 언니 문제였습니다. 영주의 유일한 혈육인 사돈처녀가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겁니다. 이상한 마음에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민서가, 사돈은 안 오는 거냐? 엄마, 처형이 너무 충격이 커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처형 친구가 연락했더라고요. 아마 오기 힘들 거예요. 민석이가 전해준 소식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를 어쩌냐. 동생 마지막 가는 길인데. 하나뿐인 동생을 잃은 사돈처녀의 심정을 생각하니 쓰러졌다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부모님 일찍 여의고 둘이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 그 동생마저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며느리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근데 황망하게 영주와 손주를 보내고 괴로운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재혼하려고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니? 재혼한다고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민서가, 영주랑 애 떠난 지 겨우 석 달이야, 석 달. 근데 벌써 재혼이라니?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어떻게 석 달 만에 재혼을 생각할 수 있는지 제 아들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 그럼 저한테 이 나이에 죽은 사람만 생각하며 혼자 살라는 말씀이에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최소한 1년은 지나야지. 영주가 저승에서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아니요, 영주는 이해해 줄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랄 거라고요. 아들의 말이 너무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새로 결혼할 사람 집안이 좀 특별해요. 특별하다니. 사실은 꽤 유명한 중견기업 회장님 막내딸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의 재혼 상대가 엄청난 재력가 집안의 딸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재벌 딸이면 다야? 너 돈 때문에 영주랑 애를 잊으려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한번 만나보시면. 난 싫다. 아직도 영주가 꿈에 나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절대 그 여자 못 만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매일같이 찾아와서 설득했죠. 엄마, 미영이가 정말 엄마 만나고 싶어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니까 그러네. 정 결혼하고 싶으면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난 도저히 영주 생각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 못 만나겠으니. 엄마, 그럼 저들은 언제까지 죽은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엄마 자식은 저예요. 영주가 아니고요. 자식 잘 되길 빌어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됐다. 그 얘긴 더 듣고 싶지도 않다. 아무리 재혼을 해도 지금은 아니야. 적어도 가족으로서의 의리는 지켜야지. 어떻게 반년도 안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새 사람을 만나란 말이니? 나는 못한다. 못해. 저는 안타깝게 떠난 며느리와 손주 생각에 끝까지 재혼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됐죠. 무엇보다 민석이가 건넨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엄마, 영주가 어떤 애인지 잊으셨어요? 영주도 아마 제가 얼른 괴로운 기억 다 잊고 행복해지길 바랄 거예요. 그런 말을 듣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 내가 아는 영주라면 혼자 남은 민석이가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겠지. 그래서 결국 저도 결혼을 허락하고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상견례 날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서자 예비 사돈으로 보이는 부부가 일어나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민석이 어머니시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장 부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재벌이라는 말에 긴장이 됐는데 생각보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더군요. 그때 아들의 재혼 상대라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애를 처음 보는 순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낯이 익은 것 같더라고요. 긴 생머리에 청순한 얼굴, 큰 눈, 근데 그 눈빛은 묘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마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자리니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아이가 저를 향해 깍듯하게 고개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미영입니다.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이더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차가운 태도로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린 어떻게든 저와 눈을 맞추고 얘기하려고 노력하더군요. 민석 씨한테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반찬 가게 운영하신다고요? 나중에 저 음식 만드는 법도 좀 알려주세요. 뭐 기회가 되면. 예비 며느린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심드렁한 태도로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시작되고 바깥사돈이 웃으며 입을 열었죠. 사실 저희도 딸이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민석군 만나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더군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예비사돈이 민석이를 칭찬했지만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재벌가에서 평범한 회사원인 아들을, 그것도 아내를 잃은 지 석 달밖에 안 된 남자를 사위로 받아들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런 집안에서 우리 민석이 같은 남자를 사위로 들이시려는 건지, 그것도 상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랑. 순간 예비사돈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대신 그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석 씨가 힘든 시기를 보낸 건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가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예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헌데 그 눈물이 진짜처럼 느껴져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는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간신히 참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석 씨의 과거를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 부인의 존재도 어머니의 슬픔도요. 제가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재혼 상대도 착해 보였지만 갑자기 떠난 며느리 생각이 나서 눈물이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영주야, 미안하다. 네가 아무리 간다고 해도 끝까지 막아야 했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한참 후에야 겨우 진정하고 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복도를 서성이던 예비 며느리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가요? 조심스럽게 묻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애써 담담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전 며느리 생각이 좀 나서. 제 말을 들은 아이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히더군요. 사이가 좋은 며느리였나 봐요. 그럼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저한텐 딸 같았죠. 솔직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애가 세상에 없다는 게. 아들과 결혼하려는 사람 앞에서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너무나 그리운 마음에 영주 얘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며느린 인상 한번 쓰지 않고 그 말을 다 들어주더군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불편해했을 텐데 그 아이는 오히려 더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이 눈을 빛냈죠.
잠시 후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미영이 부모님이 다음 달 10일에 식 올리자고 한 거 들으셨죠? 그날로 식장 잡을게요. 자꾸 조촐하게 할 생각이라 크게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새장가를 가고 나면 정말 이 세상에서 며느리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사진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주야, 너 정말 떠난 거 맞니? 근데 난 왜 아직도 이렇게 믿기지 않을까? 자꾸만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진 속의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고 저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뒤척였어요. 그러다 물 마시러 거실로 나와보니 창밖은 깜깜하고 시계는 밤 10시를 좀 넘기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진작 잠들었을 시간인데 그날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흠칫 놀랐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민석이라면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 그냥 들어왔을 텐데. 저는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하지만 문 너머에서는 침묵만 이어졌죠. 그러다 몇 초 후 또다시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이번엔 조금 전보다 더 다급한 느낌이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현관으로 다가가 인터폰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화면에 비친 사람이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도저히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누구신지 말씀하시지 않으면 문 안 열어드려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순 없으니까요. 그때 문 밖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저는 신경질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요. 누구라고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온 소리에 저는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때 저를 놀라움으로 떨게 할 단 하나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영주예요. 제발 얼른 문 좀 열어주세요. 뭐라고? 영주? 너무나 그리운 그 이름을 듣자 순간적으로 온몸의 신경이 다 곤두서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죽은 며느리의 이름을 듣자마자 홀린 듯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불안하게 서성이던 여자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더니 아예 잠가버리더군요. 집안에 정체 모를 사람이 들어서자 전 그제야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들고 112를 누르려 하자 그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죠. 그 얼굴을 본 저는 놀라서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씨? 제 앞에 상기된 얼굴로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낮에 상견례에서 만난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고 상대를 바라봤어요. 멀쩡히 인사 잘하고 헤어졌던 아이가 왜 밤중에 그것도 간첩처럼 얼굴을 숨기고 찾아온 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미영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헌데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여자가 무언가 가슴에 안고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혹시 가방인가 하며 고개를 돌리던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뻔했죠. 예비 며느리가 품에서 내려놓은 게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다가 깼는지 갑자기 목청껏 울고 있었어요.
예비 며느린 당황한 얼굴로 아기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렸죠.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시 넋을 놓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제 아들과 결혼한다며 상견례에 나온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입만 떡 벌린 채 바라봤죠. 그러다 한참 후에야 간신히 물었습니다. 미영씨, 이 아기는 누구... 설마 미영씨 아이? 제가 묻자 여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자가 절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이 너무나 낯익은 것처럼 느껴져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네. 내가 저 눈빛을 분명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예비 며느리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결심했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영주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저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의 입에선 또 경악할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 영주라고요, 어머니. 손주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예비 며느리가 자신을 죽은 영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하며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다시 한번 힘주어 똑같은 말을 하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영준 죽었어.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 어떻게... 거기다 아무리 봐도 넌 영주일 수가 없잖아. 저는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죠. 저에게 죽은 며느린 가슴에 박힌 아픈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꺼내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비 며느린 눈물까지 글썽이며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영주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 죽지 않았어요. 거짓말.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영주는 죽었어. 바다에 빠져서 내 손주를 낳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제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자 여자가 놀랐는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억하시죠? 저 결혼 일주일 앞두고 놀러왔을 때 어머님이 그 입 몰래 저한테 쥐어주시면서 그러셨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가족을 위해서는 써도 본인 위해선 못 쓰는 게 여자라고. 가지고 있다가 먹고 싶은 거 있거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참지 말고 사라고요. 제가 그날 어머님 손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보여줬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아들도 모르는 죽은 며느리와 저만의 비밀이었거든요. 저는 결혼 일주일을 앞두고 놀러온 며느리에게 노란색 한지로 만든 봉투에 직접 쓴 손편지와 용돈 500만 원을 넣어 건네줬어요.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온 며느리에게 제가 진짜 부모가 되어주겠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 생각한 일이었죠. 그날 며느리는 제 손을 붙들고 펑펑 울었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낮에 저와 처음으로 인사한 아들의 재혼 상대가 그 봉투를 가지고 있다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거기다 아들은 절대 모르게 하기로 한 비밀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갑자기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뒤로도 예비 며느린 저와 영주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몇 개 더 털어놨죠.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오직 영주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얼굴은 영주와 너무나 달랐어요. 쌍꺼풀도 있고 코도 더 높았죠. 눈매와 전체적인 느낌도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어딘가 죽은 며느리가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저는 설마설마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은 뒤 눈을 감자 정말로 그리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어머니. 저예요, 영주. 그제야 저는 눈을 번쩍 뜨고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영주로구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이 애는... 눈을 뜨고 얼굴을 볼 땐 목소리에 집중하지 못해 눈치채지 못했는데 눈 감고 집중해서 들으니 틀림없이 죽은 며느리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제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이를 바라보자 며느리가 담요를 풀어 아기를 보여줬어요. 작고 귀여운 아이가 어느새 새근새근 잠들어 있더군요. 성격이 순한지 저희가 시끄럽게 떠들어도 잘 자고 있었습니다. 며느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손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내 손주? 이 애가? 그러면서 잠든 아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니 그 작은 코와 입술, 눈매가 영락없이 저희 아들의 어릴 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정말 이 애가 내 손주란 말이냐? 제가 울면서 묻자 영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면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영주도 울고 저도 울고 아기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넌 왜 죽은 척을 한 거야? 얼굴은 왜 이렇게 달라졌고? 제가 질문을 쏟아내자 영주가 숨죽이며 문 밖의 상황을 살피더니 누가 듣기라도 하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실에 불 끄고 방으로 좀 들어가요. 밖에서 혹시나 들을까 봐. 뭐? 아니 왜? 혹시 누가 따라온 거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영주라는 건... 아니, 제가 여기 온 것조차 아무도 몰라야 해요. 민석 씨도 제가 여기 온 거 몰라요. 그러더니 집안에 있는 커튼은 모두 치고 불을 끈 뒤 안방으로 들어온 뒤에야 조금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영주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석인 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시신도 못 찾았다면서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우셨을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어서 그거부터 말해봐라. 시어미 복장 터뜨리지 말고. 그 물음에 영주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이게 다 저희 언니 때문이에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언니라면 혜주씨? 아니, 사돈처녀가 왜? 영주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털어놓는 말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평온하기만 할 줄 알았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제야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언니가 도박에 빠졌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서...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영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작년부터였어요. 언니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와줬어요. 근데 점점 액수가 커지고 횟수가 잦아지는 거예요. 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언니를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강원도 카지노에 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영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더니 해외에 가서도 불법 도박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말리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언니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신분증을 훔쳐 자기가 저인 것처럼 속여서 대출을 받았어요. 사채도 많이 쓰고요. 거기까지 듣던 저는 기겁하며 되물었습니다. 뭐? 네 이름으로? 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저희 자매가 많이 닮았잖아요. 언니가 워낙 화려하게 꾸미고 염색을 해서 그렇지 화장 지우면 저랑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제 신분증을 들고 다니면서 저인 척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거예요. 처음엔 적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나중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 됐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가장 문제는 사채였어요. 불법 사채. 하루만 날짜를 어기면 회사고 집이고 찾아와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출산도 하기 전에 급하게 회사부터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민석 씨 회사에까지 찾아갔더라고요. 동료들 앞에서 협박하고 창피 주고... 영주가 그동안 겪은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몸을 떨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조심해야 하는데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다가 애라도 잘못될까봐 그 이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이자는 무섭게 불고 앞이 캄캄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왜 참고만 있었어? 당연히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경찰이라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대출 서류에 제 이름이랑 신분증이 첨부됐다고 하면서 큰소리치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 하루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협박하다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제가 돈을 못 갚으면 자식이 갚으면 된다면서 애 못 낳는 집에 몰래 팔아버리면 큰돈 될 거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저히 차분하게 듣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두고 그런 미친 소리를... 그래서 그때부터 민석 씨랑 고민했어요. 저와 아기를 지키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 영주가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말을 꺼내놨어요. 제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는 거죠. 세상에, 위장? 네. 제가 죽으면 전부 다 끝나잖아요. 사채업자들이 민석 씨 회사로 찾아가서 괴롭힐 일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괌 여행을 간다고 하고 사실은 시골로 도망가 숨어 지냈어요. 그럼 괌엔 아예 안 간 거야? 민석 씨만 갔어요. 혼자 가서 제가 바다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신고하고 사고당한 척 꾸민 거예요. 그럼 더는 빚쟁이들한테 시달림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상하리만치 며느리의 장례를 서둘렀던 거예요. 며느리가 빨리 죽었다고 소문나게 하는 게 둘의 계획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넌 그동안 어디 있었니? 강원도 산골에요. 낡은 민박을 장기 임대했어요. 거기서 혼자 숨어 지내면서 아기를 낳았고요. 혼자서? 아니, 병원도 안 가고? 조산사 할머니가 인근 지역에 사신다고 해서 그분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다행히 애도 그 상황을 아는지 진통도 오래 하지 않고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어요. 영주가 아기를 바라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다행히 애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언제까지나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성형수술을 한 거구나? 네. 애는 크는데 언제까지 산속에 숨어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코랑 눈을 고치고 달라 보일 수 있게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요. 회복하는데 2달 넘게 걸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저런, 애 낳고 회복도 다 되기 전에 그런 수술을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안쓰럽게 며느리를 바라보다 퍼뜩 떠오르는 의문이 있어 물었습니다. 그럼 상견례에서의 부모님은? 그 사람들은 누구니? 돈 주고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소개받은 사람들이에요. 아휴, 뭐 들을수록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부모를 가짜로... 아니, 왜 그런 짓까지 한 거니? 그냥 조용히 살았어도 되잖아. 왜 재벌 딸인 것처럼 꾸민 거야?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얼굴을 고치고 나니까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민석 씨가 재혼한다고 해서 언니를 불러들이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사돈처녀를? 네. 제 신분증으로 신나게 저를 사칭하고 다닌 언니가 잠적해버렸거든요. 언니를 찾아야 경찰에 찾아가서 제가 빚진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텐데
언니가 감쪽같이 숨어서 나타나질 않았어요. 빨리 찾아서 죄를 자수하게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이가 재벌집 사이가 된다고 믿도록 소문을 낸 거예요. 자수를 해야 언니가 받을 처벌도 줄어들 것 같았고요. 제가 놀라움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자 영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까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상견례 때 혼자 화장실에서 우시는 소리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랑 아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서웠어? 저는 며느리를 껴안은 채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물었죠. 결혼식은? 그건 예정대로 진행할 거니?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죽고 그이가 재벌 사이가 된다는데 언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제 핑계를 대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결혼식을 망치겠다고 할 게 틀림없어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언니가 나타나면 그때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영주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하다 멈췄습니다. 자세한 건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더니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이를 갈듯 말했습니다. 언니는 어려서부터 허영심이 많고 늘 엇나가기만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세상에 하나뿐인 혈육이라고 생각해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제 인생도 모자라 그의 인생까지 힘들게 할 줄 몰랐죠. 언니 찾아서 꼭 정신 차리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기막힌 사연에 놀란 제가 한숨을 쉬면서 물었어요. 위험한 일은 아닌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참, 민석 씨한테 어머니가 아시는 거 얘기 안 했어요. 민석 씨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어 하거든요. 걱정도 하실 거고. 혹시나 어머님까지 아시면 어색하게 행동하시다 일에 문제 생길까 봐 불안해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영주를 보내고 나서 또 한참을 울었죠.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있고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로 생각한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혼식 날을 기다렸습니다. 영주와 민석이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진 모르지만 사돈처녀가 나타날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호텔 예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하객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객석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도 한복을 차려입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앉아 있었지만 속으론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려고 할 때 갑자기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정말 놀랍게도 며느리의 언니가 나타났더군요. 아들 내외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사돈처녀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다가와 으르렁거리듯 속삭였습니다. 당신, 내 동생을 해외에서 일부러 죽이고 재벌과 딸과 결혼하려는 파렴치 아니지? 내가 이 결혼이 진행되도록 가만둘 줄 알아? 뭐라고요? 처형,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깜짝 놀란 듯 연기를 시작하자 사돈처녀가 더욱 눈에 불을 켜며 이를 갈았습니다. 오해는 무슨? 결혼식 망치고 파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조용히 있을 때 당장 양가 축의금 털어서 돈 마련해. 저런 재벌집이면 손님들도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일 거 아니야. 하지만 처가에서 받은 축의금에 제가 어떻게 손을 대요? 그것까지 내가 일일이 알려줘야 해? 당연히 제주껏 빼내야지. 자기 동생을 궁지로 몰았던 사돈처녀가 며느리의 예상대로 이번엔 제 아들의 재혼식에 나타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었어요. 어리석게도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도 모르고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이 미리 연락해뒀던 경찰이 들이닥치며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그러더니 기겁한 사돈처녀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김혜주 씨, 명의 도용 및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사람 잘못 봤다고! 당황한 사돈처녀가 도망치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동생을 위험에 빠뜨리고 숨어 지내던 원수 같은 여자가 경찰에 붙들려가며 몇 달간 이어진 숨바꼭질이 끝났죠. 잠시 후 아들과 저 며느리도 함께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들은 놀랐을 저를 향해 걱정의 눈빛을 보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지금부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괜찮다.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 영주가 상견례 끝난 날 저녁에 와서 전부 말해줬다. 네가 알면 부담감으로 연기가 부자연스러워질까봐 말하지 않기로 한 거야. 그 말에 깜짝 놀란 아들의 눈에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 아셨군요.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드릴지 그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그때 영주가 민석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민석씨. 상견례에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도저히 계속 속일 수가 없었어. 당신은 모든 일이 잘 해결된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어 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부탁드렸어. 그래 잘했어. 만약 엄마가 다 아신다고 생각했으면 나 그렇게 연기 잘하면서 처형 속이지 못했을 거야. 처형이 눈치가 빨라서 몰래 숨어서 살펴보다가 조금이라도 어색한 모습이 보이면 나타나지 않았을 테니까. 민석이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사실은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정말 비밀스럽게 저희 부부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도록 일을 진행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 안다. 다 알아. 그리고 이제 다 끝났잖니. 사돈처녀가 잡혀갔으니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고 너희를 괴롭히던 사채업자들도 무사하진 못할 거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처녀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하더군요. 도박비 때문에 동생의 신분을 도용했고 영주가 죽은 줄 알고 협박하러 왔다가 잡혔다고요. 그리고 조사 도중 불법 추심과 고리대금 문제가 밝혀지며 사채업자들도 모두 구속되었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3년간의 실형을 선고받은 언니를 보며 며느린 눈물을 펑펑 흘렸지만 마음만은 후련해 보였어요. 드디어 그간 자신을 지겹게 괴롭히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머니, 이젠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민준이랑 어디든 마음껏 다니고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야. 그날 며느린 제품에 안겨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감회에 젖은 표정이었죠. 저도 이제 며느리와 손주를 곁에 두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두 돌이 지난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며느리도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 내외를 보며 매일 하늘에 감사 인사를 올리죠.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딸같이 아끼던 며느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포기했던 손주를 품에 안게 되었죠. 거짓과 진실이 뒤엉킨 시간이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민석이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옳았는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한 가진 분명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럼 어렵게 찾은 저희 가족의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쌀쌀해지는 날씨에 부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